5회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글 싸질러 놓고 며칠 일에 파묻혀 판에 못 왔었는데 잉? 모래님이 돌아오시다니. 일단 모래님의 주옥같은 글 정독 후 제 필요한 글에 달린 답글들 스캔 중에 눈에 띄는 악플이 있었는데 그 악플이 오늘 쓸 글의 요점이 될 듯해요. 아, 모래님이 그 썼던 게 뭐였지? 네이트판 모래? 아, 귀신과 10년째 동거하는 여대생. 이것도 읽어달라고 얘기 주셨었는데 와, 여기서도 언급이 나오네. 친구 동생 지민이에 대해 말씀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글을 알아본 제 친구에게 매해눈 연락이 왔었어요. 마님 글쓰니 글 잘 봤다. 글 또 안 써? 지민이 얘기 써봐 라는 소재 공급에 힘입어 아름답지 못한 남의 과거를 소재로 깔고 앉아 글을 쓰게 된 거랍니다. 현재 지민이는 대학교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미혼모들 돕는 일을 천직으로 삼고 열심히 살고 있고요. 왜 동생의 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걸까 하고 잠시 생각했지만 제 친구는 그렇게 인생을 심플하게 사는 여성이 아니므로 제 친구의 의중은 경각심 발동이라는 데 있을 거라 감히 짐작하면서 글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 제 글에 달린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대를 이어서 무속인이 되는 거면 저주받은 거 아닌가? 목사님을 찾아가 보셈. 이응.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고요. 저주받았다라. 일단 저는 저주받았다라는 저 말은 처음 들어본 게 아니랍니다. 저주라는 게 정확히 뭔지도 모를 때부터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들어왔던 소리인지라 낯설지는 않은 말이에요. 제 기억에 처음으로 저주받은 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본인이 유치원에 다닐 때, 저는 동네에 있는 작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동네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꼬꼬마 친구들도 전부 다 같은 유치원, 노란색 유치원 원복 입고 유치원 버스 타고 댕기는 그냥저런 키 작은 그때부터 꼬꼬마. 하루는 집에 돌아와서 알림장, 가정통신문 같은 걸 엄마가 읽어보시더니 희야, 며칠 있음 좋은 데로 소풍 가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풍 가는 날은 6월 초 현충일이 가까운 날이었으므로 국화꽃 한 송이씩 손에 들고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의 현장학습을 가정한 소풍을 가는 날이었더랬죠. 점심 도시락과 국화꽃 한 송이씩, 이게 준비물의 전부였으므로 엄마는 동네 슈퍼에 가서 김밥 재료 준비를, 그리고 국화꽃은 현장학습 당일에 사는 걸로 준비 끝. 그리고 현장학습 당일 엄마가 새벽부터 싸주신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국화를 사기 위해 엄마랑 꽃집에 갔어요. 역시 동네 꽃집인지라 같은 유치원 친구들도 엄마 손잡고 바글바글, 다들 손에 하얀 국화 한 송이씩 들고 제잘제잘 떠들고 있는데 제가 엄마한테 꺼낸 말은 엄마, 전 꽃 2송이 사주세요 라는 짧은 한마디. 본인은 어릴 때부터 특정 순간에만 부모님께 존댓말을 썼다고 함. 그냥 일상적인 밥줘, 빵줘, 돈줘 같은 말은 편한 반말로, 어떤 촉에 의해 나오는 말은 깍듯한 존댓말로, 우라빠는 사극말투라고도 표현하심. 하나밖에 없는 그때는 딸의 말버릇을 모르고 지나쳤을 엄마가 아니기에 희야, 친구들은 다 한 송이씩 가져가는데 너만 2송이 가져갈 거야? 희야 욕심쟁이야? 하며 엄마가 절 살살 달래려 하셨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 전 꽃집에 빽빽히 꽂혀있는 국화 2송이를 손에 꼭 쥐고선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그렇게 동네 아줌마들의 시선을 받으며 엄마에겐 등짝 스파이크를 받았지. 여튼 유치원으로 출발. 유치원 버스에 올라타고 현충원으로 이동하는 유치원 버스 안에서 전 같은 반 친구 여름이라고 칭하겠음, 그 친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나 너 주려고 꽃 하나 더 가져왔어 라고. 에? 이거 안 좋은 의미 아니에요? 설마. 에이, 여름이는 꽃? 나도 있어. 우리 언니 꽃은 좀 시들었는데 그 꽃 우리 언니 주면 안 돼? 여름이는 일란성 쌍둥이였거든요. 여름이랑 여름이 언니는 같은 유치원, 같은 반에 다녔고요. 언니를 생각하는 여름이의 말에 본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 돼, 그 꽃 네 거야, 너 주려고 사왔다니까 하며 여름이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본인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이었는지 여름이는 울먹거리기 시작했고, 앞쪽에 앉아있던 여름이의 언니 가을이라 부르겠음, 가을이가 선생님을 대동하고 와서 왜 내 동생 울려! 라고 퍼부어댔지만 개의치 않았던 본인은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며 울던 여름이의 손에 끝끝내 제 국화 한 송이를 쥐어줬어요. 징한년. 그렇게 시끄럽게 현충원에 도착하여 도시락 먹고 국화꽃 드리며 묵념도 하고 아무 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유치원 버스에 타려고 짝꿍과 손잡고 줄을 서 있을 때쯤 여름이는 급체를 한 건지 배를 잡고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당황, 가을이는 더 당황, 선생님은 완전 당황. 일단 다른 아이들부터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배를 잡고 울어대는 여름이는 버스 조수석 선생님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현충원에서 우리 동네까지의 거리는 30분 정도? 핸드폰도 없던 때라 아파하는 여름이를 선생님이 달래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급한 대로 휴대용 반지꼬리에서 찾은 바늘로 손도 따주심. 검은 피를 보고 우리는 한 번 더 당황. 그렇게 우리 동네로 버스를 타고 오던 중 사고가 나버리고 말았고요. 와, 미쳤네. 근데 너무 소름인데?
동네에 인접한지라 넓지 않은 도로였는데 고개주행을 하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전봇대에 버스를 들이받아버린 그런 사고였다고 나중에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조수석. 그러니까 선생님과 여름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전봇대와 바로 부딪힌 그 자리였어요. 구급차, 경찰차, 구경하는 사람들, 경찰 아저씨들은 우리를 버스에서 끌어내리셨고 우리를 살펴보시며 다친 곳이 있는 아이는 옆에 서 있던 구급차 쪽으로 보내셨어요. 뒤쪽에 앉아있던 우리 중에 크게 다친 아이는 없었던 걸로 기억되네요. 그렇게 여름이랑 선생님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고 저와 나머지 아이들은 경찰 아저씨와 다른 어른들의 도움으로 집으로 귀가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천만다행이라며 몸 여기저기를 살펴보셨고 자기 전에 청심환 하나를 먹여주셨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빠 차를 타고 엄마와 함께 유치원에 갔을 때 들었던 소식은 여름이가 하늘로 갔다는 소식. 와, 국화꽃 준 게 너무 소름이네. 야, 부모님이 알면은 이게 뭔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 또 한바탕 난리 날 것 같은데. 여름이의 부모님 그리고 가을이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유치원 원장님과 다른 선생님들은 울며 손이 발이 되게 여름이 어머니께 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울 엄마 아빠도 참담한 상황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엄마! 쟤야 쟤! 라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던 여름이 어머니가 제 앞에 서 계셨어요. 저를 향해 삿대질하던 가을이, 뺨을 때리시던 가을이 어머니, 가을이가 현충원으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거겠죠. 놀라 굳어버린 울 엄마 아빠에게, 정확히는 울 엄마에게 삿대질을 하며 저 고양이 눈깔 지 엄마 눈이랑 판박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네가 방정을 떨어서 여름이가 잘못된 거야 이 저주받은 년들아! 라고 울부짖으셨어요. 아니 근데 이거 애가 뭐를 알고 죽으라고 이렇게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뭐라 얘기를 못하겠다. 동네에서 여름이 어머니 포함 가까이 지내던 아줌마들끼리 개를 했다고 함. 적은 액수가 아니었고 개주가 돈을 들고 튀기 전날 밤 울 엄마는 동네 아줌마들을 끌고 개주의 집에 찾아가서 생뚱맞게 커피 얻어 마시러 왔다며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고. 엄마는 별말 없이 커피를 마시고 다른 아줌마들은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엄마가 개주에게 생각 고쳐먹고 우리 계속 얼굴 보며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라고 물으셨다는. 다른 아줌마들은 하는 반응을 보이셨고 개주는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고 끝내 엄마는 돌직구를 날리지 않고 다른 아줌마들이랑 집으로 돌아가셨다 함. 그 다음날 개주가 야반도주한 걸 알게 된 아줌마들은 엄마의 실체를 대충 파악했다고 함. 정신을 차린 아빠가 절 뒤로 감추셨고 여름이의 아빠도 무표정한 얼굴로 여름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시기 전까지 그냥 못 박힌 듯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선생님들과 병원에 가서 여름이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여름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넌 부잣집 고명딸로 다시 태어나 평생을 사랑받고 예쁘게 살 거래. 넌 정말 다시 태어났을까? 내가 널 다시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까? 여름이를 멀리 떠나보낸 여름이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미쳤었나 보다. 희야, 아줌마가 미안하다 라며 눈물을 쏟으셨지만 어린 마음에도 뭔가 심란하고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저주라는 말을 듣게 된 일이고요. 본인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의 발자국을 보는 저주를, 그리고 세상에 태어날 생명을 느끼는 축복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느끼게 될 때마다 저주와 축복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저주받은 년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 이면에는 축복이라는 뜻도 있는 거니까 라고 스스로 위로해야죠 뭐. 악플 보고 옛 생각에 글 풀어내는 나란 여자. 이놈의 글은 쓰면 쓸수록 주절주절 길어지네요. 뿅 하면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5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너무 좀 소름 돋고 무섭고 좀 충격이네요. 와.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친구한테 국화꽃을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죽으라고 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본인 느낌에 와서 국화꽃을 2송이를 샀고 한 송이를 무조건 그 친구한테 줘야 된다고 해서 준 거잖아. 아기가 있어서 준 게 아니고 그냥 줘야 될 것 같아서 준 거잖아.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나고. 와. 6회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댓글들 달아주신 거 보면서 혼자 껄껄대다 급 글쓰게 되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듯 주변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 혹은 애칭은 정해져 있어요. 고양이, 마님, 마녀, 대충 이 정도? 이 중에서 마님으로 불리게 된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 본인이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무더기로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된 본인은 무척 신났더랍니다. 입학식, 반배정 등이 끝나고 배정받은 교실에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어요. 교실 앞문을 열고 들어오신 젊은 남자 선생님. 평범한 듯 훈훈한 선생님이셨어요.
후는 한 듯하지만 눈빛이 매섭더라고요. 본인이 나이를 더 먹고 느끼게 된 건데 어떤 촉을 가진 사람끼리는 서로 알아본다는 사실. 젊은 남자 담임 선생님의 등장에 저를 비롯한 여성 동무들은 깨우 깨우 환호를 남성 동무들은 교실 바닥만 주시했던. 간단히 자기소개를 끝내신 담임 선생님은 과목은 국사,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복, 새로운 친구들, 본인의 중학교 동창들이 학급의 3분의 1이었음. 이래저래 적응하며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봄 소풍 가는 날. 장소는 경기도에 있는 수목원과 근처에 있는 절, 사찰. 어린 동생들 육아에 지쳐있는 울엄마를 배려하여 소풍 도시락은 쿨하게 패스. 전부 교복을 입고 오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교복 입고 가방도 안 메고 학교로 출발. 친절하게 본인의 도시락까지 챙겨준 친구의 팔짱을 꼭 낀 채 학교에서 대절한 관광버스에 올라탔어요.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수목원에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여기저기 빨빨대며 싸돌아다니는데 반장이 뛰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 반 점심은 수목원 말고 절에 가서 먹는데 애들 이동할 때 한꺼번에 같이 가자. 마침 배가 고팠던지라 친구들과 무리 속에 끼어 절로 이동. 조금 걸어가다 보니 절이 보이더라고요. 국사 담당이신 담임 선생님께 절의 역사를 대충 듣고 나서 친구들과 도시락을 먹으려는데 멀리서 뛰어오신 다른 반 선생님의 만류. 여학생들은 교복 입었으니까 절 마당 말고 그 바깥쪽에서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본인의 학교는 여학생에게 바지 교복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치마 교복만 입게 했었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 해도 젊은 처자들이 치마를 입고 때를 지어 절 마당을 돌아다니면 수행을 하는 스님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게 그 선생님의 생각이었어요. 뭐 틀린 말도 아니고 절 마당 바로 뒤쪽에는 여러 명이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기에 저를 비롯한 여학생들은 절 마당 뒤쪽으로 도시락을 들고 이동했어요. 친구들과 도시락을 펴고 둘러앉으니 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좋기도 했고요. 친구 어머님의 음식 솜씨에 감탄하며 이것저것 정신 놓고 주워 먹고 있을 때쯤 조용하던 사찰 건물 중 하나에 웅성웅성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학교 애들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려는데 기와집 같은 곳에 문이 활짝 열리더니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우르르 뛰어나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절에 갔던 시간은 스님들이 수행하며 명상하는 시간이라 했음. 그러므로 각별히 정숙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지시를 수천 번 들었던 것 같음. 멀지 않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어떤 스님 한 분을 다른 여러 스님들이 붙잡으려는 듯 보였어요. 웅성웅성 스님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찰나 팔다리를 붙잡혀 있던 스님이 점심을 먹던 우리 쪽으로 쏜살같이 뛰어오셨어요. 붙잡으려 하던 다른 스님들도 일제히 따라오셨고요. 헐 뭐야? 하면서 먹던 나무젓가락을 내려놓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스님을 멍하니 쳐다만 봤어요. 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도 멍하니 보고만 있는데 달려오신 스님이 우리들 앞에 서시며 마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라며 깊게 고개를 숙이며 합장을 하시더라고요. 마님? 마님? 사극에 나오는 그 마님? 하며 멍 때리고 있는데 그 스님이 앞으로 한 발짝 서시며 제 두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야. 헐, 뒤따라온 스님들은 그저 고개만 흔드시며 중얼중얼 불경을 외고 계셨어요. 마님,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하며 친구들을 들러보니 친구들 역시 멘붕. 그때 어디선가 담임 선생님이 벼락같이 나타나서는 그 스님의 손을 낚아채셨어요. 스님, 왜 이러세요? 학생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내려가서 저랑 얘기하세요. 하며 스님을 끌고 절 쪽으로 내려가려 하셨어요. 그때서야 다른 스님들도 거들어 저를 향해 인사하던 스님을 밑으로 모시고 내려가셨고요. 마님 눈이 누구 눈인지 모르시겠어요? 다른 분들 손에 이끌려 내려가시면서도 스님은 저를 향해 저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뭔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말인가. 정신 차리고 뒤를 돌아보니 친구들은 전부 다 저를 향해 시선 집중. 스님이 고기가 너무 드시고 싶어서 망령이 나셨나 보다 라는 싸가지 없는 말을 날리고 저는 베프 팔짱을 끼고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친구와 아무도 없는 곳에 쭈그려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고 있는데 저희를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니 담임 선생님이 인술하고 계셨고 저를 뒤통수가 따갑다 못해 뚫리는 기분을 느끼며 무리 속에 섞여 관광버스에 올라탔어요. 저에게 아무 말도 못 거는 친구들을 무시한 채 덜컹거리며 학교에 도착. 간단한 인사를 끝내고 해산하려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희 반 여학생들만 교실에 모이라고 하셨어요. 야발,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나오는 욕을 억지로 누르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한두 명씩 터덜터덜 자리에 앉으니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니네 오늘 절 뒤편에서 스님이랑 희아랑 얘기한 거 소문내고 다니지 마라. 선생으로서, 어른으로서, 그리고 니들 보호자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 말 잘 들어라. 희아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마라. 만약 이 일로 수군거리거나 하는 사람이 생기면 니들 전부 졸업할 때까지 죽지도 살지도 못할 줄 알아. 알겠어?
헐, 담임 선생님의 그런 단호한 모습 처음이야. 선생님의 귀에 질린 건지 친구들은 전부 다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저만 잠깐 남으라는 선생님의 말에 친구들은 전부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희야, 너 아까 그 스님 누군지 알아? 처음 보는 분인데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신 후 말씀을 꺼내셨어요. 선생님의 어머님이 현재 신을 받은 무속인이라는 것, 선생님 또한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았다는 것, 반 배정이 끝나고 처음 교실에 들어와서 본인의 눈을 보고 흠칫 놀랐었다는 것 등등. 속세에서 신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다가 신력이 약해지거나 너무 강한 신의 기에 눌려 몸이 상하거나 혹은 신의 뜻을 어기려다 정신이 허물어진 사람들이 절로 찾아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아까 그 스님 또한 분명 무속인이었을 테고 뭔가를 확실히 봤을 테지만 일부러 캐내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감사. 아주 빠르게 끝낸 선생님의 말씀에 전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희야, 네 눈 누구는 닮은 건지 물어봐도 되나? 멋쩍게 물어보시길래 엄마는 닮았어요. 엄마는 외할머니랑 똑같으시고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래 알았다. 라고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직접 절에 찾아가셨음. 그때 그 스님은 무건수행 중이라 말씀은 못 나누셨다고. 후에 그 스님이 절에 들어가시기 전 어느 곳에서 신을 모셨다 라는 소식을 들으신 엄마는 그냥 크게 고개만 끄덕이셨음. 그제야 싱긋 웃으시더니 우리 반에 잡기는 얼씬도 못했겠다 라고 소근거리시곤 이제 집에 가보라고 하셨고요. 인사를 하고 뒤돌아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요망요망 열매를 따먹은 우리 반 여자 사람 친구들은 복도 쪽 창문 밑에 달라붙어 본인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웃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자 다리가 풀릴 듯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낄낄대며 손 붙잡고 학교 앞 분식집에 집합. 기다려준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하사하겠노라고 큰 소리를 치곤 친구들과 둘러앉았어요. 니들 뭐 물어보려고 기다린 거 아니지? 라고 본인이 먼저 선수 쳐버렸고요. 물어보긴 뭘 물어봐. 우리도 눈치가 있는 여성들이셔. 라고 고맙게 대답해준 친구들. 떡볶이도 마시고 밥도 볶아 흡입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잘대며 떠들다가 문득 말없이 조용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꺼낸 말은 저기 희야 마님. 그렇게 전 마님이 된 거죠 뭐. 절 배려해주셨던 선생님, 궁금해도 참아준 친구들이 갑자기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헝. 오늘은 이만 뿅 하면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6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이게 담임 선생님도 신기가 있어가지고 사제지간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처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선생님하고 학생이 둘 다 신기가 있어? 야, 이것도 신기하다. 모르긴 몰라도 이분도 진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네요. 아니 그 스님은 뭐였을까? 갑자기 대뜸 뛰어오셔가지고 마님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보는 내내 그냥 신기한 일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7회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마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댓글들을 보고 또 혼자 껄껄 웃다 글씁니다. 역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각자 다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처음 보는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생기게 되지요. 저 또한 그랬고요.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많았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았기에 서로 눈치 보고 파악하느라 학기 초는 항상 흥미진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전 운 좋게도 중학교 시절 베프, 희주, 가명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그리고 여중에서 진학한 은영, 역시 가명, 지방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세라, 저 희주, 은영, 세라 이렇게 4명이 똘똘 뭉쳐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름다운 고등학교 생활을 꿈꿔왔지만 현실은 어김없이 시궁창.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전원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저희 학교는 아침 급식부터 시작했거든요. 학교에 7시 20분까지 등교 후 급식실로 가서 아침 먹고 오전 수업, 점심 먹고 오후 수업, 또 급식실에 가서 저녁 먹고 자율학습.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버텨냈는지 원. 잠자는 시간 빼고 항상 붙어있던 친구들이라 더 각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잘 알고 지내던 희주는 그냥 얼굴만 봐도 모든 게 다 보인달까? 포커페이스와는 정반대로 가는 인생이기에 일단 이 글에서는 잠시 킵. 은영이는 장래 희망이 모델. 정말 모델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 떨어지도록 늘씬한 기럭지와 신이 내린 몸매를 소유한 여성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 올려다본 거 생각하면 유유. 경상도 출신인 세라는 초기염 페이스의 조용조용한 여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시세끼 같이 먹으며 붙어 다니다 보면 서로 프라이버시 따윈 없어지죠. 은영이는 모델이라는 꿈에 걸맞게 몸매 관리에 열심이었어요. 아침 2숟가락, 점심 3숟가락, 저녁 1숟가락 이 정도의 식사로 하루를 버텨내던 독한 년. 그리고 세라는 애교 넘치는 경상도 사투리를 컴플렉스로 여긴지라 거의 말이 없었네요. 세라
교실에 처음 희주랑 팔짱을 끼고 들어왔을 때 세라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떠들고 있는 와중에 세라는 창밖만 보고 있었네요. 희주랑 눈빛을 주고받고 세라한테 말을 걸었어요. 중학교 어디 나왔어? 세라는 깜짝 놀란 듯 우리를 한번 쳐다보곤 나 이쪽에서 졸업한 거 아닌데? 라고 말했고요. 그냥 말없이 앉아있던 세라의 모습과는 달리 막상 입을 열고 나니 세라에게 느껴지는 건 악이라는 느낌. 두 장의 흐릿한 사진 속에 각기 다른 얼굴 둘. 악과 고통, 한참 좋을 17살에게서 느껴지기 힘든, 느껴서는 안 될 감정이 쏟아져 나와서 저도 모르게 몇 발짝 뒷걸음질 쳤던 것 같아요. 제가 뒤로 살짝 물러나자 희주가 다가가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계속 혼자만 앉아있을 거야? 저쪽에 혼자 있는 애 은영이랑 짝 만들어서 우리 넷이 붙어 앉자. 희야, 2년 싸가지는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서 크크크크. 희주가 주접을 떨며 세라에게 말을 걸자 세라도 싱긋 웃었어요. 얼굴 전체가 아닌 입꼬리만 살짝 들려 올라가는 웃음. 어쨌든 세라를 데리고 은영이도 포섭. 그날부터 우리 넷은 항상 붙어 다녔어요. 은영이는 항상 몸이 좋지 않고 헛것이 보이고 가위에 잘 눌린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세라는 별 다른 말 없이 집안 사정으로 혼자만 서울에 올라와 자취 중이라고 했고요. 은영이는 염주, 부적 등등 무속신앙을 맹신하셨던 어머니와 더불어 주말이면 용하다는 점집이란 점집은 모조리 휩쓸고 다니고 있었더군요. 남 앞에서는 직업을 선택해야 잘 풀린다 라는 어느 무속인의 말에 장래 희망도 모델로 선택한 년. 나 어젯밤에도 가위 눌렸어 라고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징징대던 은영이를 여러 번 본 후 잠이 부족하다며 책상 위에 널브러진 은영이를 가만히 살펴봤어요. 고통. 잠시 생각하고 있을 때 세라가 들어와서 은영이 옆에 앉았어요. 우리가 붙여놓은 강제 짝. 세라가 은영이 옆에 앉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증폭되는 고통, 거기에 악. 은영이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문제는 항상 조용하고 말없던 세라한테 있었던 거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란 건 감기보다 전염이 빠르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따뜻하고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웃게 되고 우물하고 차가운 기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오그라들게 된다던 말씀.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은영이가 가위에 눌리고 헛것을 보는 건 말도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중에 희주가 들어와서 우리를 급식실로 내몰았어요. 일단 잡생각을 떨치고 먹는 거에 집중. 역시나 은영이는 먹는 둥 마는 둥.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처묵처묵. 그렇게 밤 10시에 각자 인사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동생들을 재우고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엄마와는 그런 종류의 대화를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일부러 그런 주제는 피하는 편. 그날은 엄마 옆에 앉아서 친구들 얘기를 풀어놨어요. 말없이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엄마는 그런 느낌 가진 애랑 왜 붙어 다녀? 라고 한마디. 엄마, 세라 자체가 악인 게 아니에요. 세라 스스로가 악한 거면 범죄자 포스라도 풍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과 모친이 가장 쿵짝이 잘 맞을 때는 TV에 범죄자 몽타주가 공개될 때임. 우리 모녀는 합심하여 진범 골라내기에 혈안이 되곤 했음. CSI 돈넥. 평소 엄마 말씀에 토달지 않는, 그러니까 못하는 본인이지만 세라한테 느껴진 건 확신이 있었기에 엄마 말씀을 중간에 씹어먹고 열변을 토했어요. 엄마, 내일 애들이랑 같이 집에 올 테니까 밥 좀 해줘요. 차마 촉을 발휘해달라는 말 따윈 못함. 엄마는 알겠다 라고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희주, 은영, 세라를 불러 모아서 오늘 야자 제끼고 우리 집 가자 라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의 길을 잘 알고 있는 희주는 뒷걸음질을, 은영이와 세라는 올레를, 철두철미한 우리 모친께서는 친히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가끔은 학교 밖 교육도 중요한 것 같으니 딸 포함 4명은 오늘 야자 빼고 저희 집에 집합시키겠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쿨한 통보를 날리셨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4명은 집으로 향했어요. 희주는 억지로 끌고 감. 엄마는 잔치라도 벌인 것 마냥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고요. 철근도 씹어먹을 나이였기에 우리 넷은 음식 앞에 슬슬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어요. 편하게들 먹어라 라고 한마디 하시고 우리 엄마는 뒤쪽으로 슬쩍 후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떠드느라 이성을 놓을 때쯤 엄마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오시더니 은영이의 등짝을 후려치셨어요. 얘, 너 밥 그렇게 먹으니까 엉뚱한 게 친구라고 달라붙는 거다. 응? 엉뚱한 게 친구? 그럼 우리가 엉뚱하다는 건가? 넷 다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넌 은영이 엄한 데 가서 돈 쓰고 시간 날리지 말고 밥이나 많이 먹어라. 그게 답이야. 그리고 너 세라, 너는 젊은 애가 무슨 뒤끝이 그렇게 길어? 3년상 끝내고 탈상이라도 할 거냐? 엄마, 앞뒤 잘라먹지 말고 알아듣기 편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은영이가 멋쩍게 웃으며 엄마가 산처럼 쌓아두신 갈비찜으로 젓가락을 가져갈 때쯤 세라는 먹던 수저를 조용히 상위에 내려놨어요. 아줌마, 저 아세요?
세라의 차가운 한마디. 그럼 넌 나 아냐? 그럼 네가 친구라고 붙어다니는 이것들 속을 다 안다고 생각해? 너만 힘들고 너만 죽을 것 같지? 주접 떨지 말고 밥이나 퍼먹어라. 여기서 먹는 밥은 피가 되고 살이 될 테니까. 우리 엄마의 화려한 욕 실력은 자체 스킵했음. 욕을 그냥 쏟아부으셨구만. 세라는 끝내 다시 먹지 않았어요. 우리도 분위기가 가라앉아 먹는 둥 마는 둥 밥알만 새고 있는데 방으로 잠시 퇴장했던 엄마가 다시 등장. 빛의 속도로 밥상을 치워버리곤 니들 일로 와서 앉아 라고 명령. 거실 소파 및 카펫 위에서 석거대자라도 하듯 우리는 둘러 앉았어요. 너 은영이 너희 엄마 핸드폰 번호 여기다 적어라. 자세한 건 어른들끼리 얘기할 테니까 궁금하면 나중에 엄마한테 직접 여쭤봐. 은영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락처를 적어드렸어요. 너한테 있는 건 겁밖에 없었지. 훗. 넌 세라. 나랑 둘이서 얘기할래? 아니면 애들 있는 데서 그냥 말해도 되냐? 엄마가 세라에게는 그나마 선택권을 주셨어요. 전 상관없어요. 세라가 힘없이 대답했고요. 먹을 수 없게 덜 익은 과일 앞에 붙이는 글자가 뭔 줄 아냐? 풋이라는 글자야. 풋사과란 말 들어봤지? 그건 상품 가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야. 먹을 거 없는 거렁뱅이들이나 그런 거 따먹지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먹겠냐?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다. 네가 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냐? 풋사랑이라고 생각하냐? 일찍 죽은 네 동생한테 부모 사랑 다 뺏겼다고 생각했냐? 그래서 철 모르는 풋사랑에 아직도 목매고 너 스스로 그렇게 살아? 그 풋사랑 지금 여기 없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 떠나는 게 왜 네 탓이라고 생각하냐? 그거 네 탓 아니야. 네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네 풋사랑이 어떻게 떠난 건지도 지금은 안 보여. 근데 그거 네 탓 아니야. 지금 아줌마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나랑 내 딸은 벼락 맞을 거야. 내 말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놓으셨어요. 아까 고통, 그건 세라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운이었겠죠. 세라 밑으로 어린 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동생은 고치기 힘든 병으로 오랜 시간 병원에서 고통받다 천사가 되었고요. 세라의 부모님은 동생 간호에 전념하신 나머지 세라에겐 많은 애정을 쏟아주지 못하셨다네요.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며 지낼 때쯤 어린 나이였지만 의지할 만한 남자친구가 생겼었대요. 사랑받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안정을 찾아갈 무렵 그 남자친구는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고요. 버틸 수 없이 힘든 시간을 지내며 세라가 결정한 건 여기를 떠나자. 세라가 전에 살던 곳은 세라가 나고 자란 고향이랬어요. 힘든 기억만 남아있는 곳이라 생각하여 부모님을 설득, 홀로 서울에 진학한 거고요. 이런 얘기를 세라는 조용히 꺼내놨어요. 엄마와 저희 3명 또한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요. 아줌마,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마친 세라가 엄마에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단 1초도 생각 안 하시고 어쩌기 뭘 어째, 고등학생이라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건 전학 절차가 까다로울 테고 또 그건 네가 아직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빈 방 많다. 너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방 내놔라. 그리고 내일 당장 네 옷가지랑 책들 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희야 동생들 있는 거 알지? 시끄러워서 너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질질 짤 시간도 없어질 거다. 너 같은 애는 혼자 살면 안 돼. 내 딸년 눈 한번 자세히 쳐다봐라. 염라대왕이랑 맞절할년이야. 전현 기센 것도 내가 해주는 밥 먹어서 저래 된 거니까 너도 밥 먹여준다는 사람 있을 때 큰 절 한번 넙죽하고 들어와. 애들 아빠도 좋은 사람이야.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엄마, 나도 가족의 일원인데 내 의견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 크크크크크. 그렇게 세라는 우리의 가족이 되었답니다. 엄마의 설명을 들은 아빠는 그날 밤에 아빠 차를 끌고 나와 함께 세라 자취방으로 직행. 파자마 입고 입 딱 벌리는 세라를 차에 싣고 책과 옷 등 간단한 짐을 강탈. 우리 집으로 강제 소환했어요. 엄마는 세라의 부모님과 통화, 일은 일사천리로 마무리. 주말에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깨작거리며 먹는 세라에게 엄마는 등짝 스파이크를 선사하셨고 세라는 고통과는 점점 멀어지며 시도 때도 없이 웃어대는 미친년으로 업그레이드 했었더랬지요. 그리고 은영이는 엄마는 은영이의 어머님과도 친히 통화하셨어요. 저 희야 엄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쓰잘데기 없이 단골네, 그러니까 무당집 쫓아다니다가 따님 등에 걸기 엎여서 들어온 거 모르셨죠? 누런 종이에 빨간 물감으로 그림 그리면 그게 전부 부적인 줄 아셨어요? 따님은 모델이랑은 거리가 아주 머니까 몸매 관리 그만 시키셔도 됩니다. 그 정도 기럭지면 머슴 밥을 먹어야 쓰겠구만. 엉뚱한 부적 붙이고 배고프다 밤마다 노래하니 걸기가 안 붙고 배겨요? 돈 들이고 시간 들여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정 궁금한 게 있으면 소그릇빵 사들고 우리 집으로 와요. 희주 엄마도 조만간 놀러 온댔으니까 엄마들끼리 같이 만나 얘기나 합시다. 엄마는 그렇게 우리 집을 아지트로 탈바꿈 시키셨어요.
만남의 광장이 돼버렸구나. 아줌마들의 아지트로, 우리들의 아지트로. 그리고 은영이는 모델의 꿈을 접고 건강한 여고생으로 귀환. 티야, 나 밥 많이 먹고 난 뒤로는 헛것 안 보인다? 귀여운 년. 세라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후 우리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좋아하셨어요. 드디어 집에 비율이 맞는구만. 아빠 플러스 남동생 둘, 그러니까 남자 셋, 엄마 플러스 본인 플러스 세라, 그래서 여자 셋, 남자 셋, 여자 셋. 그렇게 친구처럼 가족처럼 우리 넷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아직도 징그럽게 지겹도록 얼굴 맞대며 술잔을 기울이며 해피투게더. 인연들과 보낸 고딩 시절에 신기했던 일도 슬퍼했던 일도 많았지만 본인이 미치지 않고 엄마와 할머니 말에 개처럼 충성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건 항상 곁에 있어준 친구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인연들이 글 읽을지도 모르니까 그 푸는 마무리. 아, 길어졌네요. 그리고 악플 다는 분들, 혓바닥 손가락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거슬리면 무시하는 게 서로의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뿅 하면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7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왔네요. 처음으로 소개되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또 각기 사정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좀 해결해 나가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